음, 지금 유스토마토에서 여러분들 목요일 날이었나요? 기사에서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과 나눈 이 공천 문자, 이게 이제 공개가 됐죠. 이 공개가 되자마자 이제 굉장히 파장이 일어났죠. 김건희 국정농단이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에도 이제 총선 개입 의혹 얘기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이제 국힘당의 이준석 전 대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는 봤다, 일부다, 그래서 어떤 걸 봤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도 그 문자를 받았다 얘기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쉴드를 치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강하게 이것도 의혹 물타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딱 얘기해 드릴게요. 언론사, 저도 여러분들 작지만 언론사의 사주죠. 언론사는요, 뭘 터뜨릴 때요 100% 까지 않아요. 김건희, 김영선 공천 텔레그램은 언제 터지는지 시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토마토가 김건희가 총선 개입했다, 구체적으로 김영선과 지역구 이동까지 얘기를 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힘당이 예전 같으면 바로 검찰 수사 의뢰해 갖고 뉴스토마토 압수수색 들어갔을 거예요. 안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벌써 국힘당에서 고발을 하면 검찰이 발빠르게 배당을 하고 뉴스토마토 벌써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하나 가지고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국힘당이 어떻게 대응하냐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회부하겠다, 검찰 고발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뉴스토마토가 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뉴스토마토가 이런 총선 개입, 국정농단 사건을 기사화시키면 그 다음에 저쪽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증거를 제시하거든요. 그쵸? 당연히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뉴스토마토까지 이 자료가 들어갈 정도면 여러 사람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지금 김건희 국정농단 시리즈가 터진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국정농단 시리즈냐? 김건희 총선 문자, 지역구 이동, 공천, 뭐 이런 것들 받은 사람들이 줄줄이 현재 대기하고 있고, 두 번째, 김건희 일가의 총선 개입이 있습니다. 최은순에게 줄댔던 인간들, 김건희 이모에게 줄댔던 인간들,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취재가 상당히 많이 돼 있고요. 지금 이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사실은 올 1월, 2월 국힘당의 경선을 앞둘 때 굉장히 파다하게 많이 들렸었어요. 근데 딴 사건 같으면 펄쩍펄쩍 뛰고 지금 난리를 쳐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좀 조용하죠. 그렇죠? 대통령실이 너무 조용하잖아. 이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분위기가 뭐냐면 도대체 김건희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대통령이잖아. 아무도 김건희한테 총선 개입하셨습니까? 문자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얼마나 이거 진짜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잖아. 김건희가 대통령인데 여사님 혹시 문자 얼마나 보내셨습니까? 몇 군데나 보냈습니까? 저희가 알아야지 대응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야. 첫째. 두 번째, 그리고 뉴스토마토나 언론에서 이 뉴스토마토만 갖고 있겠습니까? 벌써 뉴스토마토가 저런 기사를 쓰면 JTBC, MBC뿐만 아니라 다 붙었죠 벌써. 어디까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자만 있는지,
문자도 김영선만 들어있는 건지 녹취가 있는지 도저히 파악이 안 되니까 대통령실이 대응 수위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녹취가 있는지 김영선 겨우 아니다라고 했더니 다른 또 총선 개입 문자 터지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응? 그러니까 어디까지 총선 개입에 관한 그러니까 김건희 자체도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누구에게 그런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살에 걸렸어. 예전에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듣다 보면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듣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기억하세요? 저희는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을 다 듣고 있었는데 김건희는 과거에 이명수 기자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김건희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 김건희랑 아무데나 전화해요, 여러분들. 김건희랑 아무데나 전화하고 설마 녹취하는 거 아니죠? 라고 하는데 다 녹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가장 곤욕스러운 것은 대응 수위.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김건희한테 총선 개입에 관해서 물어볼 수 없고 지금 그런 게 있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난 거를 좀 분석을 했어요. 의미심장한 거를 좀 발견했는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면 제 얼굴 그냥 가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총선 앞두고 김건희와 한동훈의 문자가 터졌었잖아. 기억나요? 김건희랑 한동훈의 문자 파동이 터졌는데 그때 우리가 다들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김건희가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그러는데 한동훈이가 뭉갰다 이 프레임이었잖아. 응?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 내가 이거 다시 이거를 왜 끊지 않나. 잘 봐요. 이 발단이 뭔지 알죠? 7월 4일 날 CBS 김기환 논설위원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에게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김건희가 CBS에 제공한 거죠.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 발언으로 인해 불붙은 윤한 갈등 우리가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한 위원장이 일십했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자 내용 TV조선이 7월 8일 5차례의 텔레그램 문자를 원문을 공개합니다. 1월 15일에서 시기도 봐요. 다 공천기간이죠. 그치? 내가 보면 저 문자를 텔레그램 공개하는 기간이 이제 아직 공천 전이 1월 15일부터 1월 25일 이 기간이 김영선이나 여러 김건희가 여기저기서 문자를 많이 돌렸던 시기거든요.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제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둘 사이에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겨레 인용 보도예요. 2024년 1월 15일 날 이때 한창 공천 물밑 작업들이 요새 너무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만 V랑 윤석열이랑 통화를 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시죠? 내심 전화를 기르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막 얘기해요. 제 탓입니다. 제가 죄송한 모든 게 제 탓인데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는 자격을 아는 사람이 막 주제 파악을 했죠. 오랜만에.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지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와서 말씀드리냐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 우리는 요까지만 알아.
우리는 1월 25일 5개의 텔레그램밖에 몰라. 우리는 이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공천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친윤계의 이철우와 친한계의 장동혁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친윤계의 이철우, 친한계의 장동혁, 얘네가 어떻게 보면 한쪽은 윤석열 대리인이 이철우, 한동훈 대리인이 장동혁이었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여러분들 공천 때문에 한번 싸운 거 있죠. 제대로 한번 붙어요. 이철우가 네 마음대로 뭐 공천하냐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한동훈한테 했더니 한동훈이 나 이러면 비대위원장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일촉즉발의 공천 때문에 싸운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문자 파동이 있은 다음에 국힘당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계속 한동훈이를 배신자, 한동훈이가 일부러 김건희의 문자를 공개하지 않아갖고 사과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죠. 이철규 여러분들 기억나요? 계속 한동훈이를 다구리를 어떻게 쳤냐면 한동훈이가 그때 김 여사의 문자만 공개하고 사과를 시켰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나경원, 원희룡 일제히 한동훈한테 배신자, 한동훈이가 덮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공격을 해요. 근데 한동훈이가 딱 한마디를 해요. 한마디를 하니까 이 사안이 조용해졌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더한 거를 공개하면 이 정부가 위험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를 놓쳤던 거야. 기억하시는 분들 있어요? 한동훈이가 당하다가 제가 더한 거를 공개를 하면 이 정부는 위험합니다라고 했어요. 그거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저 문자 파동에 대해서 원희룡, 나경원 전부 쉐러 전부 말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 그냥 한동훈이가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거는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럼 제가 더한 거를 공개를 하면 이 정부가 위험한 게 뭐냐면 한동훈이는 에게 직접 제가 이건 어디까지 추론이에요. 앞으로 밝혀질 거지만 한동훈이가 밝히면 이 정부가 위험한다는 것은 김건희가 한동훈이한테도 공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알고 있었다가 아니라 김영선이나 이런 사람들을 김건희가 지역구를 옮기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대통령에게 국정과제를 맞춤형으로 해주겠다라고 할 정도였으면 김영선이한테 김건희가 이 정도로 말을 해놨으면 자기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누구랑 소통을 해야 돼? 한동훈이한테 지시를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김영선 제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 참고해 주세요. 한동훈 대표 김영선 뭐 단수 공천 주세요. 당연하죠. 그쵸? 아니 그게 순서잖아. 근데 한동훈이는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지 않았고 이철규랑 결국은 장동혁이 그래서 최근에 장동혁이가 이러죠. 저에게는 공천 부탁 없었다. 저에게는 공천 부탁 자기는 공천 부탁 들어준 거 없다. 당연히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김건희가 100% 한동훈한테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동훈씨 뭐 했는데 그 문자를 씹은 이유가 여러분들 이해가 가죠. 저는 퍼즐이 맞춰지더라고. 단순히 명품백 디올백에 대해서 사과 의사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한동훈이가 저걸 왜 곤란해서 안 읽은 척하면서 읽고 씹었겠냐 이거지. 자꾸 공천 부탁이 들어오고 누구 어디로 하라고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한동훈이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일십을 한 거지. 나는 이게 딱 이해가 가더라고. 한동훈이가 진짜 저 사과하고 싶어요. 대통령과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이게 부담스러운 문자가 아니지. 안 그래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형수가 중재자 역할로 형님이랑 나랑 사이를 좀 붙여주려 그러고 자기도 사과한다 그러고, 이 문자는 한동훈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문자야. 한동훈이가 이 문자를 씹을 리가 없어. 여러분들 문자를 씹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 카톡을 씹을 때, 여러분들 사람들의 어때요? 상대하기 싫거나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는 차단을 하거나 읽질 않아요. 인간 같지 않거나.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카톡을 가끔 보지만 아예 답장하기 싫고 읽음 표시 내기 싫은 경우가 있잖아. 저 같은 경우에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한테 카톡이 오거나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그냥 뭐가 와도 챙기지 않아요.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야. 분명히 어디까지나 제가 아직까지는 취재 중이고 여러 기자들도 같이 취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놓쳤던 게 이거야. 2024년 1월 25일 5차례 문자가 전부인지 착각을 했던 거야. 2024년 올 1월 25일 날 한동훈과 김건희가 나눴던 문자가 5개였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동훈이가 다구리를 치고, 그러니까 제가 더한 거를 공개하면 이 정부가 위험해집니다. 딱 한마디 해버리니까 그냥 통째로 앞뒤 자르지 않고 저 5개 공개된 문자는 뭐죠? 김건희가 CBS에다가 지 유리한 것만 발췌해서 냈겠죠. 전체를 공개하게 되면 별 얘기가 다 있겠죠. 공천에 관한 얘기, 디올백에 관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는 문자를 씹었고, 그 씹은 문자 내용 안에는 김영선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천에 관련된 문자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걸 보면 부담스럽잖아. 내가 분명히 얘 어디 공천 주라고 했는데 씹어, 이게 컷오프를 시켜? 이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아예 못 본 척하면서 김영선을 컷오프 시키니까 김건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새끼 봐라, 저 새끼 지 맘대로 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지. 그쵸? 응?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단순히 디올백 사과 갖고 싸운 게 아니라 윤석열, 특히 김건희가 한동훈을 통해서 공천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고 곤란하게 만들었던 문자가 포함되어 있던 거야. 지네는 친한 사이라 그러면서 누구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했겠지. 동훈씨, 김영선 저쪽으로 가는 거 어때? 대통령도 그쪽에 맞춤 공약하 뭐, 그쵸? 저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단순히 김건희와 한동훈의 문자는 디올백 사과를 한동훈이가 씹은 것이다. 이거는 본점에서 벗어났던 거야. 저때 수많은 문자가 오갔고, 저때는 가장 공천에 세팅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한동훈에게 김건희는 서슴없이, 여기 생각해봐요. 김건희랑 윤석열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들었잖아. 잘 생각해보시면 비대위원장 누가 만들어줬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잘 봐요. 내가 너 비대위원장 만들어줬더니 내 공천 추천을 씹어? 이게 된 거예요. 잘 봐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큰맘 먹고라는 건 뭐야? 지네가 맡아달라 그런 거야. 윤석열과 김건희가 비대위 맡아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꺼리다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까 얼마나 화가 나셔서 공감이 됩니다. 이거 봐. 큰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다고 했잖아. 맡아줬다는 거는 누군가가 제안을 수락을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비대위원장 좀 맡아달라고 얘기했고, 그 이유는 친윤으로 공천을 하려고 처음에는, 그때까지는 사이가 좋았으니까. 근데 얘가 갑자기 오빠 이 새끼 이상해. 왜? 내 문자 씹어. 얘 지금 공천 앞두고 얘 딴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된 거지. 이게 맞죠? 오빠 이 새끼 지금 딴만 먹나 봐. 지금 내 문자 씹어. 지금 얘 딴짓 하나 봐. 그러면서
사실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김경률의 발언이나 뭐 사과하라 이런 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발언이잖아. 그렇죠? 얼마든지 정치권에서 영부인의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런 거 나올 수 있었는데 진짜 우리는 디올백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래서 김건희가 화냈다? 이거는 김건희를 모르는 거예요. 김건희가 생각보다 대범해요. 사과할 수 있죠. 뭐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들으면요. 어디서 나한테 사과를 하라 그래? 이럴 스타일 아니에요. 그 정도 사과하고 넘기면 되지. 이런 인간이에요. 얼마나 그런. 근데 김건희가 도저히 한동훈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너 우리 말 들으라고 너 비대위원장 만들었고 너 우리 말대로 공천하라고 거기 심어놨는데 네 맘대로 공천을 해? 내 말을 씹어? 이게 된 거지.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래서 저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김영선에게 보낸 문자는 일부예요. 여러 가지 세팅을 많이 여러 가지 김건희가 세팅을 다 했을 거 아니야. 심지어 그 김영선이라는 그 수돗물 퍼먹던 김영선까지 챙기는 꼼꼼함을 보였으면 수도권이나 될 만한 지역, 특히 나는 김건희는 될 만한 지역을 챙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는 자기 특검을 막아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TK, PK, TK와 PK 공천은 김건희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수도권은 한동훈이가 해서 뭐 다 어차피 한동훈 수도권은 불리한 지역이고 TK, PK, 강남은 이 세 군데는 김건희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영선 문제도 바로 경남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공천한 사람들 다 됐다가 되잖아. 합리적이죠. 그렇죠? 자기가 공천한 사람들은 다 돼야지 자기 말을 듣잖아. 근데 수도권은 안 될 확률이 많으니까 한동훈이나 장동훈이나 비대위에다가 이름만 가능성이 많은 거고. 우리가 놓쳤던 것은 그래서 한동훈이가 희한했어요. 계속 당하다가 제가 문자 더한 것을 공개하면 이 정부가 위험해집니다. 딱 한마디 하니까 일제히 원희룡이 입을 닫고 나경원이가 입을 닫고 윤상현이가 입을 닫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싸움이 난 게 그 다음에 댓글팀으로 싸움이 번진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김건희의 그 싸움이었다 갑자기 댓글팀으로 번지면서 그 다음에 화살이 이제 나경원과 그때 번졌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아는 언론사만 해도 김건희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권력이 힘이 빠지면요 결국은 부당한 문자를 받았거나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것들이요 다 터져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좀 궁금한 게 이번 주에 터질 수도 이번 주에 국정농단 시리즈 문자가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번 주에 추석 전에 김건희 총선 문자가 터지면 굉장히 큰 거죠. 네, 여러분들 잘 봐요. 김건희의 국정농 사람들이 또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으로 이 뉴스토마토 기사가 나온 다음에 대응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안 되지 않았냐? 김영선 안 되지 않았냐? 컷오프 되지 않았냐? 그래서 싸움 난 거야. 김영선이가 국회의원으로 후보가 공천을 받고 했으면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번에 공개된 뭐 아니에요. 공개된 게 아니라 뉴스토마토 기사를 보면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지역구를 옮겨주시면 대통령과 그 지역에 맞는 뭐라 그러죠? 공약을 맞춤형 공약이라는 대통령한테 맞춤형 공약을 만들도록 하겠다. 그 말 맞죠? 지역구를
김영선이가 옮겨주시면 대통령한테 그 지역에 맞는 맞춤 공약을 만들게 하겠다. 지가 대통령이죠. 지가 공약을 만든대잖아. 그쵸?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김건희가 뭐라고 공약을 만들고 대통령한테 맞춤형 공약을 만들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지적을 해야 돼요. 응? 이 문자가 만약에 공개되면 이 자체가 윤석열 탄핵이에요. 김건희 국정농단이고. 응? 지가 뭔데 대통령과 함께 김영선 지역구에 맞춤형 공약을 만들겠다. 이런 게 한두 개겠냐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제가 오늘 의혹받기 제기하진 못했지만 우리가 놓쳤던 게 있는 거야. 우리는 국힘당의 전당대회 기간 중에 김건희와 한동훈의 5개의 문자가 공개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가 일십했다. 김건희는 사과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이가 씹어서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언론이 그런 프레임을 잡았는데 진짜 저 이면에는 공개되지 않은 김건희와 한동훈의 총선 개인 문자가 남아있을 것이다. 저는 진짜 그거를 보셔야 된다. 그게 이번 윤석열 김건희의 아킬레스건이다. 한동훈이가는 저거 공개를 못하겠죠. 지금은. 근데 나중에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선긋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이런 문자가 왔었고 단호하게 공천 개입을 나는 차단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과 김건희와는 완전한 선긋기용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동훈이는 여러 카드, 그러니까 용산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용산과 한동훈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냐면요. 대통령실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잃은 입장이래요. 국힘당 정치는 추경호랑 협의를 하면 되고 어떤 나머지 그 부처들의 일들은 장관들이랑 얘기하면 되고 굳이 한동훈이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쵸? 한동훈이가 필요 없잖아.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추경호랑 얘기해갖고 원내 국회의원들이랑 민주당 대응은 추경호랑 하면 되고 나머지 여러 가지 국정들은 장관들이랑 하면 되고 친한계가 윤석열에게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한동훈이는 이미 공천은이라는 거를 배신해서 완전한 배신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완전 김건희가 한동훈의 배신 기준을 어디서 잡았냐? 이 공천 문제였죠. 이 정부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공천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나도 살고 대통령인 김건희인 나도 살고 영부인인 윤석열도 살라 그러면 이번 공천 잘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대통령 김건희의 요구를 한동훈이가 안 들어주니까 저 새끼는 배신자가 된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재수없게 김건희가 지금 자꾸 한복을 입고 등장하죠. 저는 웃깁니다. 설날 때는 안 쳐나오다가 이번에 추석은 왜 나오는 겁니까? 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면죄부 줘서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뭐야? 지 마음이야? 설 때는 안 나오고 추석에는 쳐 나오고 왜 나대는 겁니까? 어제도 얘기했죠. 나 안 죽었다. 지 권력 아직 살아있다.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오늘은 방송 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일찍 끝낼게요. 이제 10월 16일 날 이제 재보선이 있죠. 언론에서 개소리들 하는 거 절대 믿지 말라는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뭐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뭐 10월 위기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여러분들 서울교육감 선거, 부산, 뭐 호남 이거 민주당이 다 진다고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위기가 옵니까?
이재명 너 때문에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한테 군수 자리 졌어. 당장 대표직 물러나. 이렇게 얘기할 새끼가 있어요? 어이가 없어서 군수 자리를 뺏기다니 호남에서 당장 물러나시오. 이럴 사람이 있어? 언론이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한동훈이는 위험하겠죠. 그쵸? 한동훈이는 위험하죠. 지금 뭐만 건수만 잡히면 친윤계가 물어 뜯으려고 이러고 있으니까. 교육감 선거 만약에 진보 진영이면 한동훈 물러나시오 그러면 교육감 선거는 당 적이 없습니다. 존나 얄밉게 그럴 거 아니야. 교육감 선거는 국힘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부산 공천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면 저는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부산 지역에 공천권을 넘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얘는 분명히 가중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일단 부산 선거를 좀 예의주시를 합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그놈의 구청장 하나 졌다고 이재명 물러나시오. 그래서 그 말 했다가는 목에 칼 날라가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치기 새끼들이 또 뭐 친문 패거리들이 이재명을 10월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을 날리려고 하는 말같지도 정치의 정자 지읒자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야. 이재명 당대표는요 10월 달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선거랑 또 뭐 하나 있죠? 공직선거법이랑 변호사법인가? 뭐 요 두 개가 1심이 선고가 돼도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요 이재명 당대표를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1심 유죄가 나와도 2심 항소심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하려고 그러면 아직도 2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어요. 아무도 건들 사람 없어요. 오히려 뭐 10월 16일 재보선에 깨지게 되면 윤석열 한동훈 끝났다는 되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그 어떤 위기도 없습니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지금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께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참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을 갈라치기라고 이제 명확하게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줬죠. 우리는 명문정당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잡고 하니까 이 갈라치기 새끼들이 멘붕이 온 거지. 야, 이거 계속 이거 문재인 욕하다가는 우리가 민주당을 참칭하는 세력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친문 진영의 쇼래. 미친 거지. 친문 진영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나 검찰에 소환하라고 시켰다는 거야. 얘네들 미친 거 아니에요? 윤석열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나 검찰 소환해라 시켰다는 거야. 얘네들 그냥 정신 나간 거죠. 그러면서 10월 위기설 이거 조선일보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조중동에서 10월 위기설 예전에 만들었는데 이제 10월 위기설은 없다라고 우리는 이미 선언을 했고 이 10월 위기설을 가지고 또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애들의 말을 듣고 이런 애들의 말을 듣고 나는 이재명만 보고 갑니다. 문재인 죽여야 돼요. 조국 죽여야 돼요. 이런 새끼들이 민주당 지지자라는 게 너무 웃깁니다. 진짜 웃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요. 윤석열 그러니까 문재인의 쇼래요. 검찰 출석하는 게. 난 그런 거 보면서 같이 호응해주는 사람들이 더 신기해요.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우리가 0.73%를 극복하려고 그러면요 친노, 친문, 친명 이 시대의 정신 그리고 명문정당 민주진보 진영은 절대 이런 코인파리들 있죠. 이재명만 지킨다 그러면서 자기는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다는 인간들이 결국은 이재명이 자기네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또다시 국힘당을 찍는 놈들의 이론이에요. 자, 조만간 친명 똥파리 명단을 친명 똥파리 구별법 친명 똥파리가 어떤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분석. 오늘 좀 늦었습니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얘기 좀 할게요. 먼저 이번엔 반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참 이 반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반자유 세력이라고 떠들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반국가 세력, 그 다음에 반대한민국 세력.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궁금한 게 반국가 세력이랑 반대한민국 세력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응? 아직도 북한을 찬양하고 언제적 진짜 이 사람 정체가 뭐야? 난 진짜 윤석열 정체가 뭐야? 맨날 지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반 시리즈가 나와요. 지가 국가야, 지가 국가. 지만 반대하면 다 반국가 세력이야. 뭐 아유 진짜.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반국가 세력의 항전, 윤석열 이번엔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야. 이거는 자꾸 이거 전쟁 빌드업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반대한민국에 맞서야 된다, 반국가 세력에 항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술이나 드셔라, 집에서 술이나 퍼먹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 북에 동조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달라. 참. 그 다음에 9월 11일이요 인천 상륙작전 기념 뭐 74주년이래요. 근데 나는 윤석열이 하는 짓이 반국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에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여러분들 시가행진을 할 건 아닙니까? 응? 시가행진을 군인들이 할 거 아니에요. 인천 상륙작전 뭐 해병대 가든지 누가 할 거 아닙니까? 100m에서 150m마다 사람들 막 이거 태극기 흔드는 거 있죠. 이거를 동원한대. 이거 북한에서나 보는 일 아닙니까? 응? 여기에다가 무슨 뭐 자유총련 뭐 이런 애들 다 동원해갖고, 아니 이게 때가 어느 때인데 150m마다 100명에서 150명 막 이렇게, 아휴 하는 짓이 항상 이런, 그러니까 욕을 쳐먹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어제 예고했듯이 그 외교 통일 안보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5시간이 연기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장관이 불출석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랑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이 대정부 질문에 안 나온다는 건 이거는 굉장한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저는 조태열이나 어떤 김영현이가 이런 대정부 질문, 그것도 정식으로 국회가 개원한 다음에 안 나오는 거는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안 나오는데, 안 그래요?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안 나오는데 그 밑에 장관들이 이런데, 그러니까 국회를 존중을 하겠냐고.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국회를 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장관들이 국회의 협조나 당부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이게 얼마든지 물론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불참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얼마든지 여러분들 행사가 있더라도 잠깐 그 사람들이 가갖고 뭐 마이크 잡고 5시간 사회 보고 6시간 사회 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잠깐 가서 내빈 인사 말씀,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뭐 끝나고 나서 뭐 만찬 그런 거 있으면 내빈 인사 말씀 한번 하고 몇 시간 있다가 다시 국회 임하다가 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요, 이게 바로 대정부 질문 하루 전날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정부 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요, 국회를 얘네들이 정말로 중요시하고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사전에, 이런 행사는 오래 전에 잡히잖아요. 국회의장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장에게 며칠 날 대정부 질문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국가적인 행사가 있다. 이래서 굉장히 양해를 바란다. 그래서 어떻게 조율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제대로 된 일이 아닌데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단순히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는 누구예요? 민의기관이에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를 부정을 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예요. 윤석열의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오세발이 요즘 많이 나대죠. 오세훈이가 요즘 왜 굉장히 자꾸 언론에 노출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여러 번 정치적 서울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윤석열보다는 한동훈과 엇박자를 좀 내는 게 있어요. 왜냐면 한동훈이가 누가 봐도 다음 대권 후보는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다 이런 어떤 공식같이 윤석열, 한동훈, 뭐 황태자 얼마 전까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무래도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정치적 사안이나 이런 것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할 수는 없었죠. 근데 요즘 이 지구당 부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구당 부활을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논의가 되니까 오세훈이가 사실 지구당 폐지를 주장하면서 오세훈법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구당 과거에 어떤 불법 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오세훈법을 해갖고 이게 지구당이 폐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자기가 만들어서 폐지시켰던 법인데 다시 지구당을 부활시킨다고 하니까 오세훈 입장에서는 이때다 싶어갖고 이게 그 당시에 2004년에 오세훈이가 그 당시 국회의원 시절이었는데 내가 오세훈이가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까지 오세훈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주도해서 통과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불법 자금의 온상이었던 이게 왜 이때 오세훈법이 통과됐냐면요. 2002년 대선 끝나고 여러분들 저 기억나시죠? 차떼기. 국힘당 차떼기로 선거자금 퍼날르고 민주당도 같이 선거자금 수사받자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잖아. 그때 국힘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측에서 차떼기로 사과박스로 돈 나르다 걸려갖고 그때 난리가 나갖고 책임자들 뭐 구속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구당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가 지구당이었다라고 해서 지구당이 사실상 폐지가 됐던 거거든. 여론의 힘에 휩쓸려서. 그때 이 법을 만들었던 게 오세훈법이라고 하면서 지구당 폐지를 전제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든 게 오세훈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갖고 폐지시켰던 법을 한동훈이가 자기가 대선 행보를 위해서 지구당을 부활시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오세훈은 반기를 들죠. 예.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이런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대권 전략이죠. 한동훈이의 경쟁자. 본인은 한동훈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누가 봐도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로 될 거라는 생각은 지금까지는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사이가 좋았을 때는 제2의 어떤 윤석열의 바로 직계 후계자는 한동훈이다 이런 이론이 있었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굉장히 소원해지면서 한동훈이가 당대표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바로 대선에 직행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하거든요. 한동훈의 지지율도 계속 정체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의 대안은 본인이다. 그런 존재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훈의 경쟁자이자 한동훈이가 중간에 당대표에서 낙마하거나 날아갈 경우에는 언제든지 오세훈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한동훈과 오세훈의 이 같은 다른 행보 이거는 누가 봐도 대권 행보인데 지금 대통령이 집권 3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국힘당 안에서 미래의 권력에 대한 어떤 권력 싸움에 양상을 끼치는 자체가 윤석열 정부는 끝난 거예요. 근데 한동훈과 어떤 오세훈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둘이 똑같은 공통적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누가 봐도 오세훈이도 윤석열은 자기 대선 길목에 굉장히 걸림돌이고 방해꾼이고, 한동훈이도 누가 봐도 자기가 모셨던 보스이자 형님인 윤석열과의 거리두기가 결국은 자기의 미래 정치에 명운이 달려 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과 거리두기 입장에서는 오세훈이가 유리하죠.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하면 배신자 프레임이 쓰이는 것이고, 오세훈이가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하면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 모멘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는 요즘은 의대 문제 가지고 윤석열과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이고, 오세훈이는 그런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나서는 한동훈이와 또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하여튼 국힘당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변수는 또 홍준표죠. 왜 그러냐면 오세훈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보다 미리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하는 순간 친윤계나 국힘당에서 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먼저 치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누가 먼저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세게 하냐가 국힘당의 미래의 어떤 경쟁 관계가 판도가 좀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시면 동의하시죠. 정치인들은 자기의 미래를 보는 것이지 자기의 과거를 보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인기 있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왜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에서 이번에 개혁 공천을 이루고 총선에서 물갈이를 할 수 있었어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하면 지지자들이 응원을 해주니까 이재명이 좀 탐탁치 않았던 사람들도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지지자의 힘이 이재명 당대표의 당권을 연임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줬고, 공천에서 물갈이하는데 개혁 공천에 버금가는 엄청난 물갈이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지지율 없는 윤석열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요거 좀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하여튼 오세훈 한동훈 얘기는 그런 정도로 하고, 서울시 교육감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자꾸 뭐 이상한 돈 탐사나 이런데 광노현이를 미는데, 광노현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광노현은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나오면 안 됩니다. 민주당 망할 일이 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어떻게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없었다라 그런 미니 선거예요. 근데 이 교육감 선거가 재보선이 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사실상 날아가면서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끼면서 이제 좀 판이 커졌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물론 제가 이게 교육감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해 줄게요. 이 광노현이라는 교육감은 굉장히 학생 인권 조례안을 만들고 훌륭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2012년도에 그 당시에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나서 후보 매수죄라는 걸 걸렸어요. 사후 후보 매수죄. 그게 뭐냐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너 빨리 사퇴해라. 사퇴하면 내가 당선되면 뭐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기소를 했던 사건이고, 그게 후보가 사퇴를 하고 끝나고 나서 광노현 교육감이 현금 1억 원을 줬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대법원에 확정이 된 거예요. 대법원에 확정이 된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광노현 교육감도 사실상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교육감 측에서 날라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선거 보존금 30억이라는 돈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판이었었습니다. 근데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광노현 교육감이 특별 사면 복권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 자체도 검찰이 좀 억지 수사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렇죠?
억지 수사가 있었더라도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사건이고 그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가 됐었던 것이고 선거 보전금도 물어내야 되는데 그 돈마저 물어내지 않고 있었어요. 이 광노현 교육감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육감 선거는 정당 표시가 없죠. 교육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후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는 1년 전에 당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1년 전에 당적을 보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광노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게 말이 당적이 없지만 단골 메뉴가 있죠. 국힘당은 뭐 조전혁, 응? 민주당은 지금 뭐 광노현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제가 좀 선거 전략을 좀 짜고 싶어요. 이 돈 탐사가 이런 애들 한결같이 이런 애들이에요. 지금 이 광노현이가 얼마 전에 출마해갖고 이제 뭐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진보 교육감이 누구냐 해갖고 투표를 해줄 거 아닙니까? 경선 같은. 왜 그러면 이번에 범진보 진영 후보들이 아마 경선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미리 선수 치고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방송에. 근데 저는 이 교육감 선거도 좀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교육감은요, 초, 중, 고등 어떤 교육에 관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초, 중, 고. 뭐 대학은 아니고요. 초, 중, 고의 어떤 교육의 전반적인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 건데, 왜 이렇게 서울시 교육감이 과열되고 매번 그러냐면요. 예산이 11조예요. 11조. 예산이 엄청납니다. 예산이 11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당을 가입하거나 정당을 출마하지 못하는 이유는 초, 중, 고의 어떤 교육에 관한 거라서 중립에 뭐 얘기를 하지만 이거 암암리에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제가 진보냐 보수냐 민주당이냐 어디냐 다 아는데 이거를 그냥 눈 가리고 아웅으로 그냥 그 소속만 안 돼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좀 부적절하고,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감 하면 누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우리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은혜 전 장관이 서울시 교육감 도전한다는 소리가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광노현도 그랬고 조희연도 그랬고 민주당의 어떤 선거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해직 교사들을 임용했다라고 해갖고 그게 판결에 유죄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유은혜 전 장관이 교육부총리였잖아요. 윤회 장관이 이제 나오면 판이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윤회 장관이 사실 몸을 좀 풀고 있었는데 쟤네들한테 뺏기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국힘당이 가져가는 것보다 민주당이 갖고 오는 게 낫죠. 윤회 장관이 몸을 풀고 있었는데 왜 윤회 장관이 못 나왔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육감 선거는 1년 전까지 당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걸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회 전 장관은 당연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4월 달까지 총선에 나갈까 말까 어떤 그 갈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적을 보유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광노현 대 조전혁 이러면 이 판이 그리고 인지도 싸움에서 안 되는데, 만약에 유은혜가 나올 경우에는 누가 봐도 유은혜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진보다 이게 확실히 각인이 되기 때문에 표가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어요. 이번에 이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 갖고 여러 가지 봤는데
만약에 유은혜 의원이 나오면 저쪽에서는 이주호가 준비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뭐 나올 수도 있다. 왜 그러면 조전혁이라는 뭐 잘 모르는 교육감 출신들과 정치인이 붙으면 인지도에서 딸리니까. 이번에 광노현이나 이런 굉장히 나오자마자 이거는 여러분들 서울시 교육감에 만약에 광노현이가 진보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면요, 모두가 민주당 후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민주당 광노현이가 만약에 무소속이잖아요. 얘는 정당이 없지만 교육감 선거에 도전을 해갖고 지면요 민주당의 패배가 돼요. 그게 그렇죠? 민주당의 패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할게요. 뭘 제안을 해야 되냐면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육에 관하여서 이번에 근데 이게 참 찾기가 힘들 거예요. 민주당 정당 가입을 안 한 사람 중에 찾아야 돼요. 왜냐면 결국은 인지도 싸움이에요 이게. 교육감 선거는 얘가 진보인지 얘가 보수인지 모르면서 막 그냥 찍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특히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은요 무조건 교육감 선거도 1번이 민주당 2번이 국힘당인 줄 알고 찍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이 교육감 선거도 1번이 민주당 2번이 국힘당 이런 줄 알고 이게 찍는 게 많은데, 왜 제가 이번에는 정치인 출신 중에서도 이제 교육 관련 출신들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거를 추천을 하냐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진보에서 서울시 교육감을 패배한다 이런 경우에는 또 이걸 가지고 민주당의 패배, 이재명 당대표의 뭐 위기 이런 개소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이번에는 인지도 있는 인물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저도 민주당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춘 선생님, EBS 방송 이사장이었고 유시민 장관의 누나인 당적 보유로 하지 않은 유시춘 장관님, 유시춘 선생님, 그쵸? 누가 봐도 여러분들 EBS 방송 이사장이고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떠올린 거예요. 제가 즉흥적으로 근데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갖고 안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나이가 많으셔갖고 안 하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고 EBS라는 교육, 그리고 이분도 아마 선생님도 하셨던 분이고 선생님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유시춘 선생님 하면 이제 금방 전파가 되죠. 유시민의 누나다라고 하면서 선거운동하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유시민의 누나다라고 하면서 선거운동하기도 좋고, 민주주의에서 존경받는 분이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광노현 이런 분들은 자중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이례적으로 민주당 안에서 박찬대 의원님이나 진성준 의원님이 나오지 말아라, 자중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민주당에서 진성준 의원님이나 박찬대 의원님이 자중하라라고 얘기하면 너 출마하지 말아라 뜻이잖아. 그렇죠? 너 출마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잖아. 근데 또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진보 갈라치기가 되는 거야. 진보 갈라치기가 되는 거야. 조국 방송이구나 시사타파 방송이야 이 도라이야. 하여튼 이게 나와서 갈릴 바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얘기합시다. 뭐 할 거냐면 지금 나는 참 제가 볼 때 이게 참 웃기더라고요. 윤석열이랑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응? 윤석열이랑 밥 먹었냐 안 먹었냐 갖고 막 시끄럽잖아 여러분들. 나라가 진짜 잘못 돌아가는 거야. 누군 가고 누군 안 갔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거 제가 취재해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관저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상현이가 흘린 거예요. 윤상현이가 흘린 거예요. 윤상현이가 밖에 나와서 나 어제 윤석열이랑 누구누구랑 밥 먹니? 윤상현이라는 소리가 파다합니다. 왜 그러냐? 윤상현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도전하면서 양다리를 걸쳤거든요. 한동훈 편에 쓰는 척하다가 윤석열 편에 쓰는 척하다가 양다리를 걸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윤석열과 아직도 가깝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윤석열에게 전화를 했고 윤석열은 흔쾌히 오셔라라고 해서 밥을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한동훈 쪽이랑은 연락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뭐죠? 국정의 책임자죠. 대통령은 이렇게 그냥 쉽게 만나서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쉽게 만나면 소통이 잘 된다. 그렇게 미화를 시킬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들이나 중진이 대통령을 만나서 누가 만났냐 누가 안 만났냐 이 기사가 되는 자체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현실이 부끄러운 거예요. 만나서 무엇을 했고 무슨 얘기를 나눴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적어도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면 친윤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이랑 만나갖고 어떤 얘기가 오갔고 어떤 거에 대해서 깊이 의견을 나눴다. 이게 기사가 돼야 되죠. 근데 한동훈 연락 받았냐 안 받았냐 친한 개는 왜 연락 안 했냐 이게 뭡니까? 애들 왕따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밥 먹었지롱 나는 연락 못 받았네? 너한테는 왜 연락 안 했대?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응?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들 일부와 집권 여당의 중진이 만났으면 어떤 얘기가 오가고 지금 사회적 이슈인 의대 증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어떤 얘기가 오가서 잠정적인 어떤 좋은 방향 이런 게 기사화가 되어죠. 응? 진짜 김재원이가 그 자리에 갔냐 안 갔냐 이 몰래 밥 먹은 거는 누가 공개했냐 이게 어떻게 기사감이 되냐고요.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야 이게 이러다 보니까 뭘 해도 다 윤석열이나 대통령실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죠. 정말 유치합니다 제가 봐도. 이게 어떻게 뉴스거리가 됩니까? 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